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죠.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적인 그 주제를 여기에 주면 그 아주 어려운 철학적 주제를 유정호가 말한 것처럼 조병화 시인의 시적 노력의 한 중요한 특징은 그가 말하듯이 쓰련다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다시 말해 그의 시는 말하듯 쓰는 거예요. 이야기하듯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인간의 그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말하듯 쓴다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예시적인 것은 이 시를 즐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편지체의 시편을 쓴다는 사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병화 시는 한마디로 편지 같아요. 어찌 보면 그 다정한 친구에게 아니면 다정한 연인에게 보내주는 편지 같은 시입니다. 이게 조병화의 시.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처럼 이렇게 시를 써서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해요. 그러니까 조병화 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뭔가 한 번쯤 생각하게 하고 그게 바로 조병화 시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편지체 시를 좀 한번 봅시다. 초상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땐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도 살고 있구나 생각하였지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 내가 맨 처음 그대를 꼭 요즘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 뭡니까? 작업 건다고 하죠. 남녀간에 서로 이렇게 꼬실 때 작업 건다 그래요. 요 문구가 꼭 작업 건을 문장입니다.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땐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도 살고 있구나 생각했죠. 아이고 정말 아주 정말 어찌 보면 18세 소년 그런 그 좀 유치한 어법입니다. 이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시험하면 아주 메타포, 아주 정말 아주 정말 고상한 이런 그 은유를 써야 되는데 꼭 어린아이들 여학생 꼬시는 어법 같이 그런 그 얄쌍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봤을 땐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도 살고 있구나 하였죠. 두 번째 그대를 보았을 땐 사랑하고 싶어졌지요. 완전히 이건 러브레터입니다. 사랑 연성,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분명히 1, 2련은 사랑의 편지, 아주 평범한 사랑의 편지,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조병화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병화를 아주 그냥 완전히 이게 뭐 말장 이게 아닙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내가 그대를 보았을 땐 남모르게 호사스런 고독을 느꼈죠. 어때요? 단수가 다르죠. 사랑하고 싶었어요. 싶어졌어요. 이 단계가 아닙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내가 그대를 봤을 땐 남모르게 호사스런 고독을 느꼈죠.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조병화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내가 그대를 만났을 땐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 듯이 바다 기슭을 다름질쳐 갔습니다. 이게 바로 조병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 이거 뭐 연애 편지 아니냐 했는데
그 다음 나가는 걸 보면 남모르게 호사스러운 고독을 느꼈죠. 아주 참신해요. 그리고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리하여 마지막 내가 그대를 만났을 때 나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 듯이 바다 기슭을 다름질쳐 갔습니다. 이 단계 가면은 이건 완전히 당신을 사랑해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결론은 당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그 다음 그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을 느꼈지만 그런데 슬퍼져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시의 세계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사랑은 열렬한 사랑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죠.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사랑, 그런데 그것도 잠시일 뿐 결국은 영원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병하 씨는 이렇게 편지하듯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깊은 인간의 내면적인 고독이 깔려 있다. 자, 7번째. 그래서 무거운 주제를 쉽게 감성적으로 시는 시도 아니다. 그것이 시라면 나도 시인이다 라고 많은 평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있지만 시는 인간적 고독과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탐구하면서도 일반인이 누구나 쉬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비유와 소박한 어법으로 일상 속에서 말하듯이 또는 편지나 일기를 쓰듯 다른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시를 끊임없이 창작해 왔다. 그래서 조병하는요, 그가 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를 쓰면서 9가지를 멀리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상당히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시를 쓰면서 9가지를 멀리한다. 뭐냐? 첫째, 의미 없는 시 멀리하기.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게 쓰는 시. 이게 바로 이제 모더니즘 시가 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시 안 된다 이거예요. 의미 없는 시 멀리하기. 두 번째는 감동과 감격이 없는 시 멀리하기는 되게 자기 당착,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좋아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써대고서 이게 최고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시 멀리하기. 세 번째, 읽어서 즐거움이 없는 시 멀리, 재미없는 시 안 쓴다. 세 번째, 무언가 새로움을 주지 않는 시 멀리하기. 새로움이 있어야 돼. 그럼 없어. 초상이라는 시에서 새로움이 뭡니까? 처음에는 연애편지 같았어요. 연애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움을 이 사람이 더했습니다. 뭐냐? 남모르게 호사스러운 고독을 느껴지. 이러면 새롭죠.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듯이 바다 기슭을 다름쳐 갔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그의 어법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서의 리듬이 없는 시물 이야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조병화의 시는 마치 노래 가사처럼 리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김소월 씨도 좋고 한용운 씨도 좋고 김춘수 씨도 좋고 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시인들 속에 시낭송 대회.
시낭송이라는 게 있죠. 시낭송에서 가장 많이 낭송되는 시가 어느 시냐? 오히려 조병화 시의 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리듬감이 풍부해요. 그리고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시로서는 아주 좋은 것이 조병화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요즘 낭송 시, 낭송 전문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시가 조병화 시입니다. 또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리하게 엮은심을 이야기. 그것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 생존에 관계없는 시를 이야기네. 인생과 관계 있는 시입니다. 내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 시를 이야기. 네, 힐링이 돼야지. 힐링이 안 되는 시에 감자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시의 아름다움을 진 미적인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병화가 제시한 9가지. 근데 이건 우리가 시를 쓰면서 정말 귀감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렇다면 조병화 시의 대표작들 뭐가 있을까요? 참 많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꼭 이걸 대표작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화 시에서 조금 많이 알려진 시가 의자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 한번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요건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의자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입니다. 의자는 바로 자기의 어떤 존재감, 현재 위치, 이게 다 의자 아닙니까? 의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자, 우리들은 뭡니까? 의자에 목숨 거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재에 있는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목숨 걸지 않고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지키려고. 네, 의자.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어둠의 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어둠의 쯤,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디에선가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침, 희망, 새 시대, 새로운 세상을 몰고 오는 이 이미지인데 아침에 아주 쉬운 이미지입니다. 몰고 오는 그런 인물,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 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인물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묵은 이 의자, 묵은 의자는 한물간 의자, 이제는 시험하려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이걸 비워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깔고 있는 의자를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 어둠의 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을 위해서 이 묵은 의자, 한물간 의자를 과감히 양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범하면서도 사실은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런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둠에, 그런데 그렇게 처음 하더니 다시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지금 어둠에 아침을 몰고는 어린 분이 계십니다. 다시 이제 어린 분이라고 분을 어린 분으로 조금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처음에는 드리지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층 더 나갔어요.
먼 옛날 어른분이 내게 물려주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주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듯이 나는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런 어떤 인생 원리, 역사의 순환을 얘기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넉 줄 썼는데 그 다음에는 6줄 썼죠. 네, 조금 발전해지면 내용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비워드리겠다. 그러더니 또 반복합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세 열로 되어 있는데요. 세 열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듬감. 지금 어둠에쯤, 지금 어둠에쯤, 지금 어둠에쯤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아요.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시를 보면은 어떤 그 틀이 있어요. 몇 점만 바꿨어. 그러니까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두 번째 연애,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어린 자 하나 더 넣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는 이런 그 리듬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 내용은 세대교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침을 몰고 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말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세대의 교체를 위해서 과감히 나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그 속에 깔려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비워줘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은 우리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그래, 공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자라는 작품이 아주 쉽고 리드미컬하면서도 또 내용은 상당히 그 인생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 또 있습니다. 이 시도 상당히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시도 보면요, 아주 리듬이 철철 넘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마지막에 가다.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이걸 숨이 쌍관 머리에다 대고 꼬리에다 대고 앞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병만 씨의 수법,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마지막에 또 다시 반복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네, 포기해야 된다. 그럼 앞에 있는 의자하고 비슷하죠? 의자에서도 네,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어줘야 된다. 이거 잃어버린다, 포기한다, 체념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누구든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오고 가는 먼 인생길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누구든가 그런 사람 몇씩 다 있죠. 말 못할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사람 지금 뭘 할까 걸려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 한다. 근데 마음속에 두지 말고 잃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념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어떤 집착하고 있는,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는,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근데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 버려, 이게.
전부 다 모두 고집.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누구든가 그 옛날 자기가 좋아했던 관심을 가졌던 그래서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그거 우리 포기 못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야 한다.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온 생명, 그래, 모든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거예요. 만물 유전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또 하나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만 한다. 네,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이 조명하시는 어렵게 이미지 이렇게 상상력을 보세요. 자, 온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한 줄기 속에 그거 누구나 하는 얘기야. 그런 같은 인생고. 그런데 뭐라고 거기다가 붙였냐? 나도 또 하나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만 한다. 이렇게 딱 이제 여기 조병하의 자기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여기 참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매력입니다. 그럼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 된다? 지금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는 뭔 소리입니까? 좀 조바심이라든지 초조한 가슴을 쓰다듬으며 뭔가 나도 결국은 다른 모든 만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쌀이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네, 조금만 약간 힘을 줬죠. 자, 눈을 감으면, 자,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럼 흘러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 심사숙고해보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멀리 있는 게 이제 곧 쌀이 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뭔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쌀이 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뭐예요 이거? 아리송해요? 죽음이 온다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죽음은 뭐예요? 잔디 무덤밖에 더 있어요. 이제 얼마 안 가서. 자, 왜 잃어버려야 되느냐? 야, 틀 켜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인생은 가는 것이고 쉽게 바로 이제 그날 죽으면 때 위에 잔디밭에 나도 누울 존재하느냐.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을 쥐고 있어 뭐라냐. 그러니 잊어버려야 한다. 공감이 가죠.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네. 자, 바로 그래서 이제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잃어버려야 된다. 그거 집착해봐야 산다. 이제 얼마 안 있어 너도 죽음의 날, 그날이 오는데 뭘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하여 바쳐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굉장한 희망이 죽음의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하여 바쳐온 내 마지막 소리를 생각한다. 그래 나는 결국 나도 죽는 존재라는 자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면 죽음의 그날이 오면 잃어버려야 한다. 진정 잃어버려야 한다. 자, 오고 가는 먼 길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시방은 누구든가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라리 체념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루만의 위안이란 바로 죽음의 그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자. 인생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보자. 이게 바로 이 하루만의 위안입니다. 좀 약간 처절하죠. 그러니까 참 뭔가 너무 참 인간이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은 한 순간이고 결국 인간은 결국 망각들은 죽어야 하는 존재고 결국 쉽게 가버린 나그네 같은 존재고 이게 바로 조병화의 솔직한 고백입니다.